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이장호 감독이 신작 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19년 만에 내놓은 이장호 감독의 복귀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오랜만에 대중 앞에 등장한 이장호 감독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가난하게 만들어도 후세들한테 뭐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이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년 동안 뭘 하고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19년 동안요. 네.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네. 내가 점점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구나. 네. 인생 끝이 다가오는구나. 네. 뭐 그런 공포 속에서도 있다가. 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런 또 여건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영화계에서 소외당한다라는 그런 공포감. 네. 그래서 영화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또 안 되고. 네. 그러다가 점점 이 내리막길에 의미가 있구나. 이게 어쩌면 나를 재훈련시켜서 네. 뭔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그런 기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암시를 받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네. 그리고 이제 축복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거죠. 네. 이번에 내놓은 작품이 시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평자들의 평도 비교적 아주 호평인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간 게으른 거에 비해서는 열심히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촬영 스태프들이라든지 연기자들하고 처음으로 아마 민주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좋은 열매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한 기회에 좋은 장면을 얻을 경우 내 연출에는 천수답 연출이 좀 있구나. 네. 이 천수답이라는 게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한 영화입니다. 이 시선이요? 네네. 네. 근데 혹자들은 19년 만에 새로 등장하면서 들고 나온 작품이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뭐 이런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세상이 너무 비종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네. 이 영혼의 문제를 중요시 생각 안 하다가 네. 이번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만나고 인재로 인한 비극을 만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게 우린 너무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썼구나. 네. 이기심으로만 너무 살았구나. 그런 걸 느낄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영혼이라는 것, 이타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닥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은 너무 비종교적이라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철학적이고 좀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군요. 예. 근데 감독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꽤 독재자로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악도 많이 저질고 살고 네. 내 욕심 때문에 네. 많은 관객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네. 개인 인기, 돈벌이, 명예 네. 이런 거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네. 그런데도 어떻게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영화의 거장 그러면은 이장호 감독님을 떠올리게 됐을까요?
그거는 천수답입니까? 아니, 천수답이 아니고 좀 진실하고 좀 다른 게 이렇게 텔레비전에 자꾸 얼굴이 나오고 네. 그 영화 안 만들 때도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계속 하다가 보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아직도 영화 감독인 모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독재자 감독에서 민주화된 감독으로 이번에 제작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전에는 내 것을 빼앗길까봐 자꾸 앞장섰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내 독선적인 것 외에는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주변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들으면은 좋은 점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몰랐어요. 네. 별들의 고양이 감독님 데뷔작은 데뷔작입니다. 아니죠? 데뷔작이 그렇게 잭팟을 퍼뜨렸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게 네. 준비 안 된 감독이었는데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인기 소설에 등 엎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화가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그 후에 제가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행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혹독한 시련을 또 당합니다. 어떤 시련을 당했습니까? 저희 때 대마초 연예인들 사건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텔레비전에 하루아침에 뭐 인기 가수들이 다 사라지고 그랬을 때 제가 또 영화 쪽에 영화인으로는 또 유일하게 그 대마초 연예인 사건에 휘말려 들어서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 구속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뭐 재판은 계속 했고 네. 처음에는 며칠간 구속도 됐었죠. 네. 근데 그때 사실은 그게 별들의 공보다 저한테는 더 럭키 찬스였습니다. 왜요?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동안 다른 감독들이 만든 한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고 있지 못하네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소위 그 5.16 쿠데타 이후에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당시에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더 낮았거든요. 네. 더 가난하니까 이런 사실적인 영화들이 북한에 가서 나쁜 선전 재료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그리지 못하게 했어요. 또 사회 리더층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그리지 못하게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십몇 년 길들여지는 동안에 영화인들이 잊어먹었어요. 현실을 영화에 그려놔야 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저걸 잊어먹고 영화 현실은 지금 텔레비전의 막장 드라마들처럼 네. 엉터리 현실을 그리고 있는 거죠. 리얼리티가 있는 영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영화 다시 활동하면 만들겠다 했는데 4년 지나서 실제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이제 세상에 내놓으니까 영화를 보지 않던 젊은 엘리트들이 영화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영화를 좀 만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3, 4년 같이 훈련받다가 이제 감독으로 데뷔하니까 전부 리얼리즘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80년대 말에는 한국 영화가 아주 리얼리즘 부흥이 됐죠. 네, 꼽혔다. 네. 이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우선 이 감독님께 영화에 대한 영향을 끼친 분으로는 아무래도 선친을 많이 들고 있는데 선친이 어떻게 해서 영화판으로 이끌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영화 검열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대 영화 검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화 검열관이고 아들은 영화 제작자군요. 감독이군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뭐라 그럴까 해간 모순적 가족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친께서 이제 그런데 아버지는 영화 검열을 하시면서 저는 그때 어렸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때였는데 아버지 무릎에서 계속 아버지가 검열하는 영화들을 봤습니다. 댁에서요? 그 무수한 내용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는 그 화면들이 내재해
게 아닌가, 잠재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은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있는 게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선정한 한국영화 베스트 10에 신기록을 세우셨죠. 무려 세 편이 실렸죠. 네, 세 편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네. 로비를 많이 하신 겁니까? 아, 전혀 로비는 뭐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세 편이 어떻게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작품에 대해서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옛날하고 좀 평론의 세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학계에서도 영화 학계에서도 좀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면서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감독님 작품이 신통치 않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선은 어떻습니까? 별들의 고향도 준비 안 된 상태고, 네. 바보 선언은 또 더군다나 제가 제 의지로 만든 게 아니고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벼르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노력한 게 들어가니까 나타나나 그런데 다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또 그때는 영화 환경이 아주 열악했을 때라 감독이 표현한 거에 한 40% 정도 표현됐으면 잘 됐다 그러거든요.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지금 입장에서 저는 시선이 제일 대표작이고 시선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감독님은 또 영화계에서는 필름을 아끼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왜 그렇게 필름을 아끼신 거죠? 필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하니까 제작자가 네. 이 영화를 찍을 때 요만큼 딱 주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그 이상 쓰면 무능한 감독이나 도태되는 감독, 영화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감독, 네. 그렇게 취급당하니까 주어진 필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화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쫓기고 살았어요. 자, 쫓기고 살아오셨지만 어쨌든 이번 19년 만에 어느 정도 뭐 홈런은 아니지만은 네. 장타는 친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를 해오시면서 가장 아끼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선이 저는 제 인생의 첫 데뷔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별들의 고향보다도. 네네. 이걸 진짜 데뷔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전에 만든 영화 중에서 인상적인 거는 저는, 포기했는데, 네. 저는 영화계를 한번 떠나려고 그랬어요. 영화 감독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영화 제도와 영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1년에 4, 4분기 한 회사가 네 편의 영화를 강제로 만들겠습니다. 네. 하도 영화를 안 만드니까. 예전에는. 네, 국산 영화를 강제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왜 분기가 있어서 석 달 안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둠의 자식들 2편을, 속편을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넣었더니 그때는 사전 검열이 있을 때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근데 제작자는 너는 나하고 3부작을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망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양쪽의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샌드위치가 돼서 영화 못하겠다 이젠. 네. 그리고 일부러 망치려고 만든 영화가 바보선언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네. 나중에 그것도 아주 고통이 많았다가 이제 성공했는데 네. 기자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이건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니다. 이건 전두환 정권하고 같이 만든 영화다. 네.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거기에 저항하다가 이런 영화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작품들이 인상적이고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리얼리즘 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뭐 애를 많이 썼던 작품이고요. 네. 근데 감독님, 한국 영화 지금 뭐 천만 시대는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제2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국 영화가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발전한 그 원동력, 자양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산업화가 되고 스타 시스템이 됐고, 네. 좋은 말로 하면은, 한국 영화를 발전시킨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데, 나쁘게 또 보면은 돈독이 올라가지고, 네. 오직 수익 창출만 철저하게, 정말 피와 눈물도 없이 수익 창출만 생각하니까 또 이런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 눈으로 봤을 땐 더 비극적입니다. 예,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방될 틈이 없이 오직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시장 논리에만 네. 쫓아가야 되니까, 네. 영화 감독들의 그 자존심이라든지 작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세시켜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좀 비극이다 하는 생각을 요번에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선 같은 영화도 좀 롱런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극장에서 지금 끝이 난 건가요? 배급에서는 실패했지만 저는 이런 영화는 관객이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단숨에 1,000만 관객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가도 계속 영화 관객이 보는. 네. 그래서 결국은 2천만, 3천만의 더 많은 관객이 확보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흥행 영화거나 상업 영화가 아니거든요. 한 번 보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관객들에 의해서 계속 영화가 나오는 것이 그 미국 영화의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라는 영화는 처음에 흥행에 실패했지만 40년, 50년 가면서 매번 크리스마스 시즌, 부활절 시즌에 상영을 하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중에 하나가 되죠. 네. 감독님은 신상욱 감독 네, 조 감독이었어요. 조 감독이었죠. 신 감독은 지금 안 계실 테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신상욱 감독의 연출은 어땠습니까? 신상욱 감독님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저는 연출이 그거밖에 모릅니다. 신상욱 감독님은 미리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꼼꼼히 이 콘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짜시는 분이 아니고 현장에 와서 배우들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소도구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면은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장면을 연출해 내시거든요. 저는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책상에 앉아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장면이 안 떠오릅니다. 근데 현장 가서 배우가 나오고 여건이 딱 갖춰지면은 그때부터는 막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현재 이제 젊은 감독들이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는 그 젊은 영화 감독들, 주니어 감독들은 어떻습니까? 원로 감독님 보시기에는. 영화 잘 만듭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 기능으로 보지 작가 정신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의 시간을 죽이는 데는 기가 막힌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재밌게 보게 하고. 근데 보고 나면은 잊어먹게 만들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만든 영화라는 게 너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주를 판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모욕적인 말인데 제주를 파는 데 그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가난하게 만들어도 뭔가 자기 후세들한테 뭐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독 말씀은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재밌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되지만은 깊은 울림이 주는 면에서는 좀 위협하다. 아주 테크니컬하고 아주 기교가 많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합성하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는 테크닉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봉준호 감독은 흥행과 그런 인문적 소양이
네. 너무 영화에 잘 나타나 있어가지고 저는 봉준호 감독에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재미도 있지만 깊은 울림 메시지도 있다. 네. 감독님께서는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들어 오셨고 또 자타공인하는 이제 영화계 거장이신데 혹시 나라 밖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은 감독님이 벤치마킹한 그런 감독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엔 좋은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감독한테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의 기초가 됐고요. 대시가 모든 영화의 기초는 사실적이어야 된다, 네.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영화가 이렇게 바뀐 것이 홍콩 무술 영화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젊은 세대건 유럽의 젊은 세대건 이렇게 무술 영화를 어렸을 때 본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어린 때의 정서가 예술화되는 네. 그런 속에서 판타지가 형성됐어요. 그래가지고 B급 영화들이 주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영화제나 가도 그런 판타지 영화들이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에 지금 동시대는 이제 리얼리즘 계통의 영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감독님께서도. 우리 시대에도 그걸 고집하는 영화 감독들이 있어요. 예를 있는데 들면요. 독립 영화에 있습니다. 예술 영화예요. 독립 영화들은 작은 돈으로 만들지만 자기 생각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한국에 있는 그 현실들, 소외된 것들에 대한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살아있죠. 네. 이 감독님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십니까? 영화를 찍다가. 낙천적인 기질로 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하루 정도 지나면서 싹 잊어먹어요. 저는 어제 만난 원수도 오늘 만나면 정말 원수일까? 이 정도로 싹 잊어먹습니다. 정말 굉장한 내공이군요. 네. 앞으로 또 제작을 이제 하실 거죠? 네네. 어떻습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시나리오를 여러 번 수정한 그 작품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직접 이거는 시나리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투자자가 나서야만 영화가 되는 거고 지금 막 아이디어가 생겨서 하는 거는 뭐 내 주변에서 자금을 갖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후배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영화계에 어떤 그 던지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까? 지금 영상 세대가 돼가지고 영상에 대해서 그런 그 기능적인 것만 보고 자라왔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CF의 이 스피디한 영상을 글도 말도 모를 때 본 세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영상밖에 모른다는데 너무 아쉬워요. 조금 이왕 글을 배웠으니까 고전들을 읽으면서 좀 인문적 소양을 쌓아 나가면은 자기 인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젊은 감독들한테 제발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깊은 영화가 필요하시다. 감독님 좀 우스개 질문인지 모르지만 영화 감독이 안 되었다면은 영화 감독 뭐 했을까요? 페인이나 나고자 됐을 것 같은데. 페인이나 나고자 아니면 홈리스 정도를 상상하고 계시는 뭐 건가요? 어쨌든 아웃사이더였을 테니까. 어디 술집만 전전하는 그런 나고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네요.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주 운이 좋으신 것 같군요. 네. 자,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동과 여운이 담긴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이장호 감독. 앞으로도 관객과 깊이 소통하고 한국 영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작품을 많이 선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